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한규성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목재공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는 모든 분야에서 관심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2050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우리 목재 분야에서는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친환경 탄소 경제 시대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던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탈탄소 사회로 지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재 이용은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목재가 재료로서 목조 건축 등에 이용이 될 때는 탄소 중립성에 있어서 전혀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료로서 바이오에너지로 이용이 될 때에는 탄소 중립성에 관련하여 약간의 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바이오에너지가 탄소 중립인가? 더 나아가 청정한가와 같은 해묵은 논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환경단체는 작년 9월 28일 바이오매스가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아니라며 이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초고속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이 심판 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2018년 유럽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서 유럽 법원 역시 소송의 당사자로서 주장 내용이 합리적인지, 즉 원고가 해당 주장을 함에 있어서 직접 연관성 여부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국내의 환경단체는 언론 노출 등을 통해서 몸값 올리기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단체의 부대표였던 이는 지난 총선에서 모 당의 환경 전문가로 영입이 되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나무의 생장을 통한 탄소의 흡수와 이용에 따른 탄소의 방출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 즉 IEA에서는 산림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산림에서 생산된 바이오매스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면 산림 내 생물권의 탄소 순환은 중립적이라고 언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산림관리 시 미미한 수준이 남아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바이오매스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 효과와 같은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이오매스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청정성에 대해서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를 태우면 석탄을 태울 때보다도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서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소금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짤 수가 있나요? 다시 말한다면 오염되지 않은 바이오매스에서 유해한 배출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석탄보다도 더요? 사실 청정성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막가파식의 문제 제기에 언론은 물론 정치까지도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서글픈 현실인 겁니다. 어쨌든 탄소 중립과 청정성이라는 논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탄소 중립 사회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산림 바이오매스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여드린 목차와 같은 내용으로 아주 깊은 내용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국내 산림 그리고 임업, 목재산업의 주요 현안을 이해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목재산업이 나아갔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깨어진 것은 2008년 8월 15일에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그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2009년 목재 펠릿을 주축으로 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었죠.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그 2015년 12월 12일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죠. 즉 1997년에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라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최근 유럽에서는 즉 2019년 12월 12일에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그린딜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 유럽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자는 것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런 탄소 제로 추진 과정에서 타격을 받게 되는 국가와 지역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녹색 경제로의 전환 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즉 작년이죠.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0월 28일에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그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서 기술 혁신 그리고 산업 구조 혁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7일은 관계부처 합동의 추진전략안을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국가 주요 미래 전략의 핵심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그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게 됩니다. 즉 산림 분야에 기여가 있어야지만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서는 산림청에서는 이제 후속 조치로서 금년 들어서 1월 20일에 새로운 이제 그 2050 탄소 중립 산림 부문의 추진 전략안을 발표합니다. 여기에서는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만 톤을 줄이겠다. 이게 이제 기본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살펴보면은 4대 정책으로서 그 첫 번째 산림의 탄소 흡수력 강화,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바로 우리와 관련이 있는 목재와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산림 탄소 흡수원 보전 복원,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그 세부적인 12개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재 분야에서는 2개의 이제 핵심 과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하나가 목재 수요 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 육성이라는 이렇게 크게 2개의 핵심 과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 부문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산림, 임업, 목재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목재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산림과 임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만 언급을 할까 하는데요. 먼저 산림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것인데요. 최근 산림의 노령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6년급 이상의 그 산림 면적이 10% 정도인데, 국립산림과학원의 추산에 따르면은 2030년이 되면은 33%,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무려 76%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렇게 노령화가 진행되에는 최근 들어서 그 벌채량이 줄어드는 현실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산 목재가 가격 경쟁력을 잃다 보니 벌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거죠. 또 국산 목재의 가격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임도입니다. 즉 임도 밀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2019년 현재 헥타르당 3.5m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임도 밀도가 형편없이 낮으니 목재의 벌출비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국산 목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외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13m, 또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무려 45m 등 이렇게 그 높은 임도 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오스트리아의 제재목이 우리나라에까지 수입되어 들어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목재시대 진입을 위해 기본 임도 밀도를 6.8m로 재설정을 하였고요. 2030년에는 전국의 임도 밀도를 5.5m까지 향상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산림청의 정책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임업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임업인들은 좀 다르지만은 대체적인 임업인들의 소득은 농가나 어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임가가 0.7%에 불과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가구당 연간 평균 수입은 임가는 3,749만 원인데, 이는 농가의 91%, 어가의 77% 수준에 불과합니다. 산림을 유지하게 하는 기초단위인 임가의 소득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산림으로부터 제대로 된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해서 산림 경영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재 생산을 통해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은 현재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산나물이나 버섯 등과 같은 목재 이외의 임산물 생산으로 이들 임가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림의 관리가 어려워지다 보니 산림의 상태는 더욱 불량하게 되고, 나아가 임업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목재 산업 쪽을 보겠습니다.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벌채산물이 최근 그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으로 400만 입방미터를 조금 넘기는 수준에 불과하죠.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매우 경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재 자금률도 2013년까지 17.4%까지 증가를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15에서 16% 범위에서 횡보하는 수준입니다. 임목 축적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데, 목재 이용량은 오히려 줄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펄프 용재, 보드 용재로의 이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건축용으로 활용되는 제재목으로의 이용도 줄고 있는 현실이고요. 반면에 바이오매스 용도는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제 2018년 이후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과 관련된 정책이 새롭게 자리를 잡으면서 또 그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분야도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의 REC 가격 하락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 되어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목재의 사용이 정체 또는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바로 국산 목재의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국산 목재는 그 특성상 지역에서 이용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경쟁력이 없다 보니 지역의 목재 이용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를 생산해서 가공하는 지역의 목재 산업도 붕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변에 제재소와 같은 그런 풀뿌리 목재 산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산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지역 밀착형의 목재 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작금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지역의 목재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도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목재 산업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목재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 밀착형의 혁신적 활용, 즉 국산 목재를 제대로 활용하는 이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국산 목재 활용은 바로 그린 뉴딜을 넘어 탄소 중립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재 산업은 그 자체로 탄소 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목재 산업이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맡아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목재는 인류 사회의 번영과 더불어 오랫동안 건축 재료로서 또는 연료로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목재를 건축에 사용하게 되면 그 건축물은 목재에 흡수된 이산화탄소를 오랜 기간 저장하는 매체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체계에서 그 일부를 목재로 대체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혁신적 목재 이용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시장 수요도 확보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격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임도를 우리가 확충하게 된다라면, 즉 획기적으로 확충하게 된다라면 벌출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산 목재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국산 목재의 이용 증진을 이끌게 될 것이죠. 그럼으로써 산주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방향성은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임업과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어서 산림관리에 대한 재투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됨으로써 산림의 건강성은 점점 높아지는
착한 산림순환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목재산업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올해로 충북대학교라는 교육요람에서 연구를 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또 목재 펠릿에 대한 연구를 한 지도 2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단 없는 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은 모두 관심 깊게 봐주신 목재공학회의 선후배 연구자가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오해나 몰이해로부터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며 2050 탄소 중립의 길에 함께 나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